지금 부산시장 선거 개표 상황 전해져서요. 지금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0.6% 개표가 진행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오거돈 후보가 49.2%의 득표율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자유한국당의 서병수 후보가 44.0%의 득표율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경남지사도 살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김태호 후보가 17,594표로 52.7%의 득표율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가 14,423표, 43.2%의 득표율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구시장 선거 개표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개표가 2.3% 진행됐고요. 자유한국당의 권영진 후보가 52.5%의 득표율로 1위, 더불어민주당의 임대윤 후보가 41.8%의 득표율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개표 상황은 계속해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얘기를 좀 나눠보죠. 만약에 이번 결과가 참패로 이어질 경우, 자유한국당의 참패로 이어질 경우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책임론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출구조사가 발표된 지 한 20분 만에 자유한국당 상황실이 통통 비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문제 아닌가요? 저는 참담한 결과라도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켜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거의 확정적인 이제 시점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9시 반이 됐든 10시가 됐든 그러면 그 시점에서 홍준표 대표가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참패로 끝난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사퇴를 사실은 해야 하는 거죠. 자, 그래야 저는 앞으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홍준표 대표는 사실은 그러니까 사퇴를 할 수 있는 아주 호기를 한번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뭐 아시다시피 그 이른바 당내에서 홍준표 패싱 논란이 있고 여러 후보들이 홍준표 대표가 지원 유세 나오는 것을 이제 거부하고 이런 현상이 생기니까 지원 유세 일시 중단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가 1차 호기였다고 생각해요. 그때 홍준표 대표가 사퇴했어야 한다. 그 사퇴하면서 홍준표는 버리더라도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다면 아마 굉장한 그 계기가 전 됐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개인을 희생해서 당을 살리는 선당 후사의 아주 모범을 보여주는 그런 경우가 됐을 것이고 아마 보수 세력들이 그 부분에는 확실하게 반응을 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수층이 최근에 그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거부감을 많이 표현하고 또 차라리 난 투표장에 안 나갈래라고 이야기한 그 가장 결정적인 원인 제공자가 홍준표 대표 아닙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원인 제공자로서 나는 이제 떠난다. 다만 당을 그렇다고 해서 이 보수 정당 자체를 그러니까 없앨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살려달라고 오히려 그렇게 나갔으면 저는 이 선거 판세가 조금 달라졌을 거다라고 봅니다. 적어도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은 지킬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때 놓쳤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뭐 들리는 얘기로는 본인의 이제 그 SNS 계정에다가 좀 애매모호한 표현에 그러니까 영어 표현에 글을 이제 하나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임은 이제 여기에 멈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그런데 그러면서도 거취를 아직까지 분명하게 이야기한 건 아니란 말이죠. 이거 역시 저는 홍 대표가 여전히 또 다른 기회를 계속 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한다라는 거죠. 자, 홍 대표가 뭐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여전히 뭐 앞으로도 계속 당 대표 지위를 유지하면서 책임지는 방식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흔히들 이제 이런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이제 뭐 가끔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내가 그만두지 않고 이 자리를 지키면서 사퇴 수습까지 하는 게 내가 책임을 지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홍 대표도 그럴 가능성도 지금 여전히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거는 절대 그 자유한국당의 재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시점에서는 적어도 명쾌하게 본인의 사퇴 여부에 대해서 선거 결과가 좀 이제 나온다면 밝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준표 대표가 페이스북에 책임은 내가 진다 이런 의미의 이제 표현을 올렸다고 합니다. 지금 홍준표 대표의 책임론과 관련해서 좀 해석을 해주셨는데 당 입장에서도 사실 아까 이종훈 평론가께서 간단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선거 막판에 현 정부의 경제 실정론에 대해서 좀 공격을 했습니다만 이게 잘 먹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경제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 문제라든가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그 지표 자체가 뭐 청신호가 들어왔던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이 물론 한국당 야당으로서는 재개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제일 컸던 거는 남북관계 문제였다고 좀 보여집니다. 남북관계 문제. 거기에서
국민의 어떤 요구와 절대적 요구, 상당히 그 절대 다수의 요구와 반하는 워딩을 계속 해왔단 말이죠. 위장평화쇼라고 그러고 나중에 가서는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김성태 원내대표인가 누가 하여튼 그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쪽 관계자가 그러니까 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포옹하면서 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혹하게 하느냐라는 얘기까지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제가 아까 약간 한국 현대 정치에 나타난 점들을 말씀드렸는데 네. 그 기존의 어떤 냉전 반공주의죠, 어떤 극단적 반공주의 이런 부분들의 어떤 정당 이데올로기 이런 부분들은 이제 깨져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그런 부분들로 예를 들면 정치의 어떤 공세를 하거나 네. 그런 걸 갖고서 상대 정치 세력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 국민들에게 용납이 안 되는 것이죠.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만났고 이후에 또 이제 남북 정상회담 뭐 또 미국 정상회담 계속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 흐름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신냉전 하에서 있었던 어떤 그런 냉전 반공주의를 정당 이데올로기하는 이런 거 정치 공세하는 부분들은 이제는 사실상 국민들의 입장에서 안 받아들인단 말이죠. 예.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저는 이제 한국당이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진짜 확실히 털어서 진짜 흔히 얘기하는 합리적 보수 세력이라든가 어떤 좀 더 현실에 맞는 보수 정치 세력이라든가 이런 걸로 완전히 새로 날 것이냐라는 문제. 정당 이데올로기에 대한 부분들도 사람이 또 바뀌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저는 한국당에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예. 된다. 좀 더 붙여드리면은 영국의 보수당 같은 경우가 노동당보다 더 정권을 많이 잡았단 말이죠. 오랫동안. 여기 어차피 보면 영국 노동당이 더 고생했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영국의 보수당이 끊임없는 어떤 그 변화와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했다는 겁니다. 국가의 공동체도 주장했지만 복지 문제에 있어서도 영국의 보수당이 어떤 경우는 노동당보다 앞선 경우도 있었어요. 실제로. 이런 사례를 봤을 때는 우리의 한국의 우익 정치 세력들은 이런 변화, 국민의 요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과거적인 부분에서 집착해 있는 특히 당의 지도부라든가 중심적인 인물들이 이런 측면들이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뭐 추구조사의 결과를 봤을 때는 엄중하게 심판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우익 정치 보수 세력과 과연 견제와 균형에 대한 야당의 역할을 하겠느냐라는 예. 측면들을 문제제기를 심각하게 한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예. 예, 지금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야당으로서 존재할 수 있겠느냐 이런 주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번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영석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영석일 뿐만 아니라 그나마 기대를 걸었던 서울시장 후보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 2등도 못하고 3등을 하고 마는 그런 네. 그 상황이 빚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이제 최근에는 또 후보 단일화를 시도를 했다가 또 흐지부지 또 끝나고 오히려 더 서로 양당 간에 분위기만 험악해지고 이제 그런 그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죠. 자, 단일화도 안 하니만 못한 단일화 논의를 지금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보수라든가 중도가 좀 결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오히려 이제 파탄시킨 그런 책임도 좀 있는데다가요. 지금 3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도 3등을 했는데 이번에도 여전히 3등을 했고 또 사실은 이제 지난 대선 때 가장 결정적으로 패인이 됐던 부분이 TV 토론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네. 안철수 후보의 최고의 그 약점이 TV 토론이다. 자,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장 TV 토론 본 분들이 대부분 또 말씀하시기를 그때하고 하나도 변한 게 없더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진화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진화한 바가 없더라. 자, 그렇다면 두 차례 확인했으면 이제는 이제 국민적 평가는 거의 끝났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만약에 이번에 이제 사실은 2등을 해도 이게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환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네. 더군다나 3등까지 하고 만다면 정말로 정계 은퇴를 진지하게 고려를 하시는 게 좋겠다. 개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국가를 위해서도 그렇다.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그런 결단을 내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어찌됐건 그러니까 중도 또 보수 특히 이제 중도 보수를 계속 표방하셨으니까 중도 보수를 지향하는 유권자층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누군가를 통해서 사실은 본인들의 어떤 이상이라든가 이념이라든가 이런 걸 좀 관철시킬 그런 권리는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권리 보장 차원에서라도 사실은 이제 본인이 일단 이선으로 물러나는 게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예.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또 한 번의 통합 논의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고 다시 한 번 또 양분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국민의당을 과연 왜 해체했는가? 라는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 나오기 위해서 그것을 이제 단행했던 건데 사실은 국민의당 후보로 이번에 차라리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다면 어땠겠습니까? 3등을 하더라도 떳떳한 3등이 됐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못한 결과를 지금 얻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민심이 어디로 향했는지 정말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성적표를 받아들게 될 텐데, 자, 바른미래당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제3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참 이게 지금 뭐 이종훈 평론가 쭉 설명하셨습니다만은 과거에 국민의당에서 지금 민평당으로 갈라진 이제 호남의 정치인들과 안철수 세력이 갈라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안철수 후보가 당시에는 이제 바른정당의 합리적 보수 세력과 같이 해나가겠다라는 이제 합당이라는 측면을 택한 것인데요. 그래서 민평당도 지금 성적표가 그렇게 거의 좋지가 않고요, 호남에서. 마찬가지로 바른미래당도 안철수 후보를 포함한 많은 후보자들이 성적이 좋지 않은 걸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거의 존재감 자체가 별로 드러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과연 국민의당이라는 부분들을 깨고 유승민 예를 들면 합리적 보수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유승민 정치 세력과 결합한 부분들이 옳은 선택이었냐라는 문제가 또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결합을 제대로 했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송파울의 박종진, 손학규 선대위원장의 공천 후보 문제가 논란이 됐을 때 마찬가지로 실제로 안철수와 유승민 두 사람의 어떤 그런 대표하는 어떤 정치인들이 화학적 결합을 못했다라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번에 또 선거 결과로 드러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바른미래당이 그러기 때문에 화학적 결합을 못했다는 건 뭐냐면 바른미래당의 정당 이데올로기는 뭐냐라고 국민들이 자꾸만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뭐냐 도대체 중도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유승민 쪽으로 가 있는 상당히 좀 오른쪽으로 가 있는 중도냐,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어떤 그런 뭐 안철수 후보는 극중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익스트림이라고. 그런 부분이냐. 이게 바른미래당의 어떤 정치 세력으로서의 정당 이데올로기 그리고 정치적인 행보 이런 부분들이 좀 불분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거는 초기 단계다. 그러면 이제 안철수라는 인물이 그걸 끌어내야 되는데 그러면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고 국민적 신뢰를 얻어야 되는 거고, 뭔가 좀 이 진흙탕 같은 정치판에서 강한 리더십을 안철수 후보가 발휘했어야 되는데 좀 어떤 측면에서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왔다 갔다 하는 측면도 보였고요. 뭔가 토론의 과정도 그렇고 믿었지 않다는 측면들이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2등을 하냐 3등 하냐는 중요합니다. 지금 오차범위이기 때문에 결과를 봐야겠습니다만은 만약 3위로 전락한다 그러면은 실제 안철수 후보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의 미래, 바른미래당 미래당입니다만은 이 미래가 상당히 불투명해지는. 그래서 어떻게 또 바른미래당이 이 부분들을 헤쳐나가야 될지 우석순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측면들이 한국당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심각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바른미래당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 선거 이후에 정계 개편 논의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게 될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정계 개편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보수발 이제 정계 개편이 우선 이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건 뭐 거의 해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천막 쳐가지고 될 일 아니다. 그러니까 천막 당사 옮겨가지고 뭐 약간 내부 수선한다고 지금 될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의 당을 이제 완전히 다 해체하고, 바른미래당 역시 마찬가지 해체를 하고, 그러니까 제3지대 어떤 신당, 보수 신당 창당 작업을 하려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것은 이제 반드시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인적 쇄신 작업하고 이제 동시에 진행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그 상황으로 이제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국면에서 역시 이제 그 누가 이걸 모든 것을 주도할 것이냐가 이제 쟁점이 되겠죠. 홍준표 대표가 주도한다 그러면 이거 국민들이 이건 또다시 실망할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보수 지형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또 자기 어떤 사람 신기에도 이제 몰입할 텐데 이건 절대 이제 용납을 안 할 것 같고요. 또 이제 호응도 안 한다. 자, 그러면 이제 누가 어떤 인물이 이제 그 중심에 서서 이제 그 작업을,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비대위를 만든다라고 할 때 그 비대위원장을 누가 맡을 것인가가 굉장히 쟁점이 될 것 같고, 그것과 관련해서 뭐 약간의 이제 그 암투 내지는 이제 권력 투쟁 과정도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노선 투쟁도 당연히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런데 이거는 정치적으로 그렇게 투쟁적인 국면 양상으로 이게 전개가 되면
다시 한번 보수 혁신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계파 모두 다 사심 던져버리고 정말로 중립적으로 냉정하게 그 혁신 작업을 이끌 만한 사람을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야만 그나마 기회가 생길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바른미래당 역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내용이 불가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용의 여지가 있었는데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약간 봉합해 놓은 그런 그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화학적 결합도 안 됐는데 공천 과정에서 내용이 발생했고 그걸 일단 선거를 치러야 하니까 이렇게 약간 살짝 덮어놓은 그런 건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서로 책임 공방이 벌어지면서 이제 수면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자, 그거 피할 것도 아닙니다. 어찌됐건 싸울 거면 확실하게 싸우고 헤어져야 되면 확실하게 헤어지는 게 전 정답이다라고 생각하고 아마 헤어지는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보수 혁신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 사실은 유승민 지금 이제 공동대표 같은 사람이 그 성향, 그러니까 앞으로 그 보수 정당이 제3지대 보수 신당에 나갈 이념적인 지향하고 상당히 근접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본인도 약간 그걸 주도하고 싶은 생각도 없잖아 있을 것이고 또 주변의 환경도 좀 그렇기 때문에 꼭 뭐 유승민 공동대표가 뭐 그 전면에 나선다라기보다 그러니까 그런 합류 과정에서 상당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결국은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지형으로 다시 이제 한묶음으로 이제 움직여갈 가능성이 높고 그 보수 신당을 추진하는 측에서 과연 그럼 안철수 후보를 함께 끼워줄 거냐 말 거냐 이게 참 이제 좀 비극적인 얘기인데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끼워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입장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도할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아닐 것이고. 네. 자 그런데 아마 배제하고 가려고 들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러면 이제 안철수 대표는 정계 은퇴 부분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 나머지 지금 이제 바른미래당에서 그 호남계 이른바 호남계로 이야기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민주평화당 쪽으로 합류하려 들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일단 보수 정당 내에서 어떤 비대위 체제를 구성하고 정계 개편을 논의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전망을 좀 해주셨습니다. 예, 일단 분명 변화는 있어야 하고 리더십 있고 책임감 있는 대표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두 분께서 해주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정계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식으로 돼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죠. 정계 개편이 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러한 선거 결과가 나타났을 때 누가 중심이 될 거냐라는 부분에 저는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존에 예를 들면 지금 자기 당대표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한국당의 홍준표 대표 이후에. 근데 그분들도 물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그분들도 이러한 참패에 처한 한국당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어떤 보수 정치 세력들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정계 개편의 동력과 국민적인 어떤 동의를 받아낼 수 있겠느냐라는 네.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상 뭐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는 크게 다르지 않은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연 상당히 저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다 보면은 그냥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그냥 내부에서 내분하고 뭐 분란하고 또 갈등하고 이러다가 총선을 맞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총선은 또 다르죠. 이건 지방선거니까 총선은 예를 들면 의석수를 얻지 못하게 되면 네. 제대로 얻지 못하게 되면 그 당은 사실상 있어서 아주 현실적으로 아예 사라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수 정치 세력을 염려하는 분들은 제가 듣기에는 뭐 이게 완전히 새로운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또 그 새로운 부분을 누가 주도할 것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누가 주도할 네. 것이라는 인물이 뭐 조만간 나타나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런 인물이 나타나야 제가 봤을 때 좀 현재 지형과 흐름에 맞는 그런 보수 정치 세력이 새로 태동하지 않겠냐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은 정계 개편을 위해서도 또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리고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그런 계기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